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시간입니다.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안티곤의 행동의 위상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티곤의 자체에 집중합시다. 비극의 행동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극은 신화적인 행동보다 고귀한 행동을 프레임으로 선택합니다. 예. 고귀한 행동, 이게 고귀한 행동이라는 게 뭐죠? 이게 윤리적 행동이라는 거죠. 예, 윤리적 행동이라는 게 뭐죠? 욕망인 거예요. 윤리적 행동은 욕망이에요. 을 프레임으로 선택합니다. 행동은 그 시대의 기풍, 성격, 문제와 관련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안티고네가 주장하는 것이죠. 나는 오빠가 하나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오빠가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더 이상 생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오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다 하는 것이죠. 햄릿은 결코 행동 앞에서 생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나는 햄릿의 드라마가 행동과 생각 사이의 그러한 괴리나 소망의 소멸 문제에서 발견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햄릿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두 번째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내가 이끌어가는 분석에 의해 확인되는 순간을 언급할 것입니다. 햄릿도 두 죽음, 두 번째 죽음, 즉 절대적 죽음이죠. 다시 말하면 한계를 넘는 죽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분석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겠다 이거죠. 여기서 햄릿을 끌어들이는 이유도 이 두 번째 죽음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죽음, 다시 말하면 두 죽음 사이의 주체. 예. 이 두 죽음 사이의 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두 죽음 사이의 주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햄릿도 끌어들이는 것이죠. 클라우디우스에게 지옥의 영원한 고문을 받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길에 한계와 교차점을 지적할 기회를 항상 놓치는 이유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 안에 머물기를 선호하거나 텍스트를 파악하기 꺼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길에 한계와 교차점을 지적할 기회를 항상 놓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 안에 머물기를 선호하거나 텍스트를 파악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욕망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 한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유는 뭐냐?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뭐를 지불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 안에 머무는 거예요. 텍스트를 파악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거죠. 비극의 코러스는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 코러스는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감성. 코러스가 하는 역할은 감성을 인도하는, 지도하는 역할이죠. 무대 위에 펼쳐지는 건강한 질서가 당신의 감성을 책임집니다. 코러스가 그들을 돌봐줍니다. 감성 해설은 당신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그건 충분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다소 인간적입니다. 나는 관객들이 안티고네의 이미지에 매료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그가 무엇을 보는 관객인가 하는 것입니다. 관객이 안티고네를 보는데 그 안티고네에서 무엇을 보느냐 이거죠. 안티고네가 나타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안티고네가 나타내는 그 이미지, 안티고네 이미지는 뭐냐? 스펙터클 전체와 특별한 이미지의 관계를 혼동하지 맙시다. 안티고네의 특별한 이미지와 스펙터클 배경과 혼동하지 말자 이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스펙터클 전체는 여백에 배열된 어떤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3의 눈이 발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제3의 눈이 뭐 하는 거죠? 무엇을 보는가? 예. 무엇을 보는가?
안티고네가 나타내는 이미지를 보는 눈이 제3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제3의 눈을 발기시키지 않으면, 뜨지 않으면 우리는 스펙터클에 압도돼 버린다. 스펙터클에 압도돼 버리는 그런 감동에 한정하지 말아라. 스펙터클에 압도되는 그런 감정과 감성에 매몰되지 말라 이거죠. 이와 관련하여 나는 이전에 관중의 쇠퇴를 단언함으로써 내가 비난했던 침울한 쾌락의 나 자신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제3의 눈을 통해서 안티고네가 나타내는 그 이미지,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것이 바로 윤리적인 행위의 이미지, 윤리적인 이미지, 고귀한 행동, 윤리적 행동, 이 욕망의 행동, 이것이 안티고네의 이미지죠. 나는 이 비극의 효과가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신기로 결과적으로 참조되어야 하는 일련의 영화적 이미지에서 목표되는 유일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계산된다는 사실이 만드는 착각의 순간에 의한 것임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극의 효과가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신기로 참조되어야 하는 일련의 영화적 이미지에서 목표되는 유일한 것, 이게 신기루예요. 그걸 위해서 계산된다는 사실, 이것이 만드는 착각의 순간에 의한 것임이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죠. 이제 우리는 안티고네에 대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티고네는 연극의 행동에 들어가는 시점에 있으며 우리는 그녀를 따라갈 것입니다. 이 연극의 행동이라는 게 이게 두 죽음 사이에 들어가는 행동이죠. 이게 두 죽음 사이에 들어가는 행동. 두 죽음 사이에 들어가는 행동. 두 죽음 사이에 들어가는 시점에 이제 안티고네가 있다는 거예요. 안티고네를 보는 수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로버트 피나르시의 비평판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에크만과의 대화에서 괴테는 사색적인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안티고네에 대한 작은 멋진 논평에서 괴테는 해겔의 논평과 매우 다른 논평을 했습니다. 때때로 해겔의 진술이 매우 어렵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롱이, 그 비판자들의 조롱이 괴테의 권위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해겔의 진술이 어렵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조롱은 괴테의 권위에 의해 근거하고 있다. 괴테는 확실히 크레온이 안티고네와 법의 한 원칙, 담론의 원칙도 다른 원칙에 반대한다는 해겔의 견해를 수정합니다. 따라서 갈등은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티고네만 두 죽음 사이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크레온도 두 죽음 사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들이 들어간 두 죽음의 위치는 서로 다른 것이죠. 안티고네는 윤리적 위치에 있는 것이고 크레온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다시 말하면 있어야 되지 않아야 있어서는 안 되는 위치에 들어가는 두 죽음 사이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의 두 죽음 사이와 긍정적 의미의 두 죽음 사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크레온의 구조와 안티고네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괴테는 크레온이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곧은 길에서 분명히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레온의 욕망은 이건 악한 욕망이에요. 그는 자신을 공격할 권리가 있는 한계를 넘어 적 폴리네이케스를 공격하는 장벽을 뚫고자 합니다. 사실 그는 그에게 가할 권리가 없는 두 번째 죽음을 그에게, 폴리네이케스에게 가하기를 원합니다. 클레온의 모든 연설은 그 목적, 이 폴리네이케스에게 이 두 번째 죽음을 안겨주기 원하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며, 따라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파멸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거는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티고네는 자신의 유일한 오빠의 장래를 위해서 두 죽음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었다 하나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괴테에게 그것은 권리에 반대되는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반대되는 잘못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에 반대되는 잘못에 대한 문제다. 이건 권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폴리네이케스에게 두 번째 죽음을 선사한다는 것은 이 클레온에게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두 죽음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나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파멸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반대되는 잘못에 대한 문제. 이게 무엇이 뭐예요? 이게 윤리에 반대되는. 도시국가의 장으로서 최고 수장으로서의 윤리. 그것에 반대되는 잘못에 대한 문제다 이거죠. 안티고네가 대피하는 다른 거. 안티고네가 대피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것은 단지 죽은 자와 가족의 신성한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며 안티고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윤리가 아니며 안티고네의 성스러움에 대해 우리가 들었던 전부도 아닙니다. 안티고네는 정열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열에 사로잡혀 있다.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존재. 갈망하는 존재. 네페시하야. 뭘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빠를 장례 지내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괴테가 그녀의 연설 중 한 지점에서 충격을 받고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움직임, 그녀의 포획, 반항, 비난, 심지어 그녀의 탄식까지 이루어지고 그녀가 우리가 이미 그녀 뒤에서 목격한 순교와 함께 유명한 무덤의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안티고네는 자신을 정당화하기에 멈춥니다. 여기서 안티고네가 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신이 형제자매와 결합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리스 용어는 극 전반에 걸쳐 반복되며 안티고네가 말할 때 첫 줄에 바로 나타납니다. 이제 안티고네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데스에 숨겨져 있으므로 다른 형제가 태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나에게 형제가 태어날 가능성이 없다. 폴리네이케스를 대신할 형제가 태어날 가능성이 없다. 괴테는 이 구절이 나중에 추가된 것임을 누군가 밝혀주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원래 안티고네라는 희극에 있었는가?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 괴테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괴테는 이 구절이 나중에 첨가된 거다. 그런 입장을 말해줄 누군가를 원했지만 그러한 입장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한 19세기 학자가 적어도 4-5명 있다 이거죠. 락강 자신도 그 중에 속하죠. 사실 삶과 죽음, 형제, 아버지, 남편, 자녀의 문제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그리 대단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애도의 결과로 그녀의 가족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한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보다 오빠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일하다는 거죠. 남편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빠는 또 생길 수 없다. 왜? 아버지 엄마가 하데스에 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사실 소포크레스보다 90년 뒤의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3번째 책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즉 안티고네가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밖에 없는 오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3번째 책에도 인용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나중에 첨가된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괴테가 바랬던 것과 같이. 이 구절은 스캔들에 대한 암시를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흥미롭습니다. 이미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내가 안티고네의 목표로 정의하려고 시도할 무언가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거기 있을 뿐입니다.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용했다는 것은 스캔들을 의미하는 암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캔들에 대한 암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구조를 인용했다는 거죠. 즉 나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안티고네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건 스캔들도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추가된 문장도 아니고 이건 원 시극에 있던 안티고네의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안티고네의 행동의 위상. 이것은 가족적 윤리가 아니다 이거죠. 가족적 윤리가 아니다. 가족적 윤리가 아니고 이건 뭐죠? 이거는 하나의 존재적 윤리. 존재적 윤리죠.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오빠에 대한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적 위상이고 목적이다. 그것이 안티고네 행동의 위상이에요. 아까 그 행동은 고귀한 행동이라고 그랬죠. 고귀한 행동. 고귀한 행동이라는 것은 윤리적 행동인데 윤리적 행동이라는 것은 가족윤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족윤리가 아니라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고귀한 행동이고 윤리적 행동이에요. 안티고네의 행동의 위상은 바로 그 고귀함이 있는 거죠.
고귀함에 있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안티고네 행동의 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